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참혹했던 전쟁이 있다면 단연 세계대전을 꼽을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일어난 1차 세계대전은 인류가 경험한 최초의 진정한 지옥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진흙탕 참호 속에서 썩어가며 기관총 앞으로 무모하게 돌진해야 했고, 독가스가 폐를 녹여내렸던 그 끔찍한 전장 말이죠. 오늘은 이 참혹했던 대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차 대전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 사건인 사라예보 사건 때문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는 말씀입니다만 정작 왜 그 사건이 세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는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핵심은 바로 독일의 야심에서 시작됩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여러 소국들로 나뉘어진 분열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프로이센이 주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죠. 철혈제상으로 유명한 비스마르크가 이끄는 프로이센은 먼저 오스트리아를 전쟁에서 이겨내더니 이어서 당시 유럽 최강국이던 프랑스마저 굴복시켰습니다. 그렇게 독일 통일을 완성하고 독일 제국이 탄생했죠. 갑자기 유럽 중앙에 강력한 제국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독일의 지리적 위치였어요. 서쪽에는 복수를 노리는 프랑스가, 동쪽에는 광대한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자칫하면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스마르크는 뛰어난 외교술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프랑스는 철저히 고립시키고 러시아와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스트리아까지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결성했죠. 같은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와 손을 잡고 러시아까지 우군으로 만든 절묘한 외교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맹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발반도를 두고 서로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발칸반도에 거주하는 슬라브족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러시아와 그 지역으로 세력장을 꿈꾸는 오스트리아 사이의 갈등은 심각했죠. 그래도 비스마르크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갈등들을 적절히 중재하며 유럽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8년 새로운 황제 비렐름 2세가 즉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젊고 성급했던 새 황제는 비스마르크의 신중한 외교 정책을 답답해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강해졌는데 왜 다른 나라들 눈치를 봐야 하느냐는 생각이었죠. 결국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고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독일의 변화는 유럽 전체의 세력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삼국 동맹에서 이탈했어요. 독일이 더 이상 발칸반도 문제를 중재해주지 않자 오스트리아와의 갈등이 심화됐고 결국 러시아는 프랑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독일이 그토록 피하려던 동서양면 포위가 현실이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독일이 해군력 증강에 나서자 바다의 패권을 쥐고 있던 영국까지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프랑스 동맹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은 삼국 협상, 러시아, 프랑스, 영국과 삼국 동맹,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로 나뉘어 대립하게 되었죠. 화약고 같았던 발칸반도에서 결정적 사건이 터집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한 것이었어요. 분노한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선전포고했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면서 전쟁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오스트리아를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인가? 비렐름 2세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독일 제국의 위상을 세계에 보여주려면
언젠가는 한 번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도미노처럼 전쟁이 확산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에, 독일이 러시아와 프랑스에 각각 선전포고하면서 유럽 전체가 전장이 되어버렸죠. 독일이 이렇게 자신 있게 전쟁에 나선 데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슐리펜 계획이라고 불리는 작전이었어요. 러시아는 영토가 워낙 넓어서 군대 동원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틈을 타서 먼저 프랑스를 신속하게 점령한다는 전략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우선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해야 했는데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이 즉시 참전했어요. 독일군은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까지 진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빠른 진군으로 보급선이 늘어지고 병사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른강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필사적인 저항에 막혀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슐리펜 계획의 실패로 독일은 동서양면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러시아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어요. 일찍부터 국민개병제를 도입해 훈련된 독일군의 전투력이 러시아군을 압도했거든요. 1914년 12월에는 오스만 제국이 독일 편으로 참전했습니다. 영국이 오스만이 주문한 전함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용해버렸던 게 결정적 원인이었죠. 오스만의 참전은 러시아에게 치명타였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당하면서 서방 연합국들로부터 물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유리했는데 문제는 서부전선이었습니다. 독일군은 한정된 병력으로 동서 양쪽을 모두 감당해야 했어요. 동쪽에서 러시아와 싸울 병력은 서쪽에서 빼와야 했고, 그러면 프랑스 전선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게 되자 악명 높은 참호전이 시작되었어요. 군인들은 진흙탕 참호에서 몇 달씩 생활해야 했는데 유럽 평야의 특성상 땅을 조금만 파도 물이 고였습니다. 참호 안은 온갖 오물과 세균의 온상이었고 계속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하는 병사들은 참호족이라는 질병으로 발이 썩어 들어갔어요. 시체가 즐비한 전장에는 쥐떼가 득실거렸고 이 쥐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며 고양이만큼 커지기도 했죠. 그나마 참호 안이 안전한 편이었고 밖으로 나가면 기관총 세례를 받거나 포탄에 맞아 사지가 날아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참호에서 안전하게 명령만 내리면서 병사들을 무모한 돌격에 내몰았죠. 이런 소모전이 2년간 계속되자 독일이 먼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봉쇄로 전쟁 물자 공급이 막혀 있었고 3개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컸거든요. 급해진 독일은 1915년 4월 이프르 전투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독가스를 사용했어요. 염소가스를 뿌려서 연합군 병사들의 폐를 태워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독일군도 가스구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사이 연합군이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는 등 응급 대처법을 찾아내면서 돌파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편 삼국 동맹의 다른 구성원들은 어땠을까요? 이탈리아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중립을 선언했고 나중에는 아예 연합국 편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오스트리아는 배신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수행 능력이 형편없었죠. 전쟁의 발단이 된 작은 나라 세르비아를 상대로도 고전했고 1916년 브루실로프 공세에서는 러시아군에게 거의 전멸당할 뻔했습니다. 결국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병력을 빼내어 오스트리아를 구원해야 했어요. 연합국 쪽에서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1915년 영국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점령하려고 갈리폴리 반도의 상륙 작전을 감행했는데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오스만군의 방어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영국군은 25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해야 했죠. 유럽의 병자라고 무시당하던 오스만 제국에게 이런 참패를 당한 건
연합국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1916년 독일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프랑스의 요새 도시 베르댕을 집중 공격해서 프랑스군의 전력을 소모시키려는 작전이었죠. 120만 명의 대군을 동원한 대규모 공세였지만 또다시 초반에는 잘 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독일군 지휘부가 결정적 순간에 소심해져서 제대로 밀어붙이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영국군이 솜강에서 역습을 가해와서 독일군은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베르댕 전투와 솜 전투에서 양측 합쳐 거의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독일도 큰 손실을 입었지만 연합국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미국의 참전이었어요. 미국은 처음에는 중립을 지키려 했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결국 전쟁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독일은 영국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잠수함으로 무차별 공격했는데 여기에 미국 상선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1917년 침엄한 전보 사건이 터졌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에 보낸 전보에서 미국을 공격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 미국에 발각된 거였죠. 결국 미국은 1917년 4월 독일에 선전포고했고 400만 명의 병력을 유럽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미군의 참전 소식을 들은 독일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미국의 본격적인 병력 증원이 시작되기 전에 연합군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자는 계획이었죠. 1918년 루덴도르프 공세라고 불리는 최후의 대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독일군이 승리에 도취되어 무리한 진격을 계속하다가 오히려 전선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 틈을 타서 연합군이 반격에 나섰고 이때부터 독일군은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 시점에서 러시아가 전선에서 이탈했어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차르 정부가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독일과 별도의 평화 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간 거였죠. 러시아군이 빠지면서 독일은 동부 전선의 병력을 서부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미군이 한 달에 30만 명씩 증원되고 있었고 연합군은 전차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본격적으로 투입하고 있었거든요. 1918년 8월 아미엥 전투에서 독일군이 결정적으로 패배하면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연합군의 102일 공세가 시작되었고 독일군은 급속도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맹국들도 차례로 항복했습니다. 10월에 오스만 제국이, 12월에 오스트리아가 각각 항복했죠. 독일 내부에서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카이저 비렐름 2세가 퇴위하고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결국 1918년 12월 12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어요. 4년간의 전쟁으로 군인만 3,2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고 민간인 피해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았죠. 전후 처리는 패전국들에게 가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었고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영토의 15%를 잃고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특히 독일에게 부과된 배상금은 독일 국가 예산의 22년치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과 맞물리면서 독일 사회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죠. 바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히틀러와 나치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1차 대전의 불완전한 종료는 불과 20년 만에 더욱 참혹한 2차 세계대전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한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20세기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분수령이 되었던 것이죠. 제국주의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 그리고 더 큰 비극의 전주곡까지 모든 것이 이 4년간의 대전쟁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